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SBS 8시 뉴스를 2014년 12월 31일로 마감을 하고 작년 1년 동안 뉴미디어 일을 했었습니다. 저희 방송사들이 요즘 뉴미디어 때문에 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 팟캐스트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팟캐스트를 시작을 하려면 제목을 지어야죠. 젊은 세대를 위한 재밌는 제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제목을 짓기 위해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50대 초반인 부장, 그 다음에 40대 한 초중반쯤 되는 차장 한 명, 그 다음에 30대 초중반에 젊은 막내 기자 한 명, 이렇게 셋이 앉아서 회의실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는 처음에 SBS 뉴스 팟이라는 제목을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저 스스로 생각을 해도 이건 좀 요즘 하는 말로 좀 구린 것 같아서 금방 철회를 하고 그 대신 뉴스렐라라는 제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계모한테 구박받으면서 맨날 재투성이로 있는 신데렐라는 기존의 방송사나 신문의 뉴스고, SBS 뉴스가 새로 하는 팟캐스트는 신데렐라가 드디어 무도회에 가서 유리구두를 신고 왕자와 춤추는 것 같은 그런 화려한 재밌는 뉴스다, 이런 취지였는데, 뉴스렐라로 하자고 하는 순간에 저희 차장하고 막내 기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차장이 자기가 아이디어라면서 내는데, 스튜디오 402는 어떨까요? 스튜디오 402? 아니, 우리 스튜디오가 4층에 2호실이니까 402는 어떻겠냐고 그러길래 이번에는 저하고 막내 기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드디어 한 명 남은 막내 기자가 손을 들고선, 뭐 손들 것도 없죠. 셋이 앉아 있었으니까. 골룸이 어떨까요? 라는 제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나와야 되는데. 네. 야, 골룸? 무슨 뭐 반지의 제왕의 골룸? 그랬더니 뭐 그렇기도 하고 골라 듣는 뉴스룸의 약자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반지의 제왕의 골룸이라는 그 괴물같이 생긴 그 모습에 대해서 다들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골룸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속으로 참 너도 참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강의를 나가던 대학교 수업에 저희들이 낸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칠판에다 적어놓고 일종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학생 40명이 앉아있는 강의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골룸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뉴스렐라는 2명 나왔고요. 그때 제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내가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 있었구나. 10년 전, 20년 생각을 갖고 지금껏 계속 고루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들하고 공감할 생각이 없었구나. 뉴스 팟캐스트의 제목이라는 것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팟캐스트 좀 한번 유심히 들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건데, 그 부탁하는 사람이 부탁을 들어줄 사람의 생각은 안 하고 내 생각만 갖고 고집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냐?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이 얘기를 하죠. 설득. 말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을 그 사람이 알아듣게 만든다는 겁니다. 일방적이죠. 이기는 사람은 나 하나뿐입니다. 내 생각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도록 어떻게 보면은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이런 설득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열어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만 정보가 다 떠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모른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나의 주장을 갖고 누구에게 설득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설득을 당해야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곧바로 내 주장에 대해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막 검색에 들어가서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거 하나만 생기면은 반박을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그럽니다. 설득하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땐 그게 설득 대신에 공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 생각을 공유한다고 할까요? 마음을 나누는 거죠.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적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 뉴스 클로징 멘트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SBS 뉴스의 맨 마지막에 나갔던 클로징 멘트는
SBS가 52분 동안 전한 오늘의 세상에 대한 그 뉴스들 중에서 단 한 가지 관점이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갖고 뉴스 시청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 관점을 얘기한다는 것. 그래서 저희 처음에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으니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부정부패가 있으니까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득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반응이 정말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SBS 클로징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찾아낸 게 그럼 공감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럼 클로징 멘트의 공감이라는 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첫 번째 방법으로 내가 주장하지 말자. 내가 뭐라고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나열해서 얘기를 해주고 시청자들이 그 나열의 조합을 보고 아,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게 맞는 얘기 같아. 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클로징 멘트를 한번 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시내에 간 김에 위안부 소녀상에 들러봤습니다. 두툼한 목도리에 담요에 하얀 강아지 인형까지 생겼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브모라는 강아지 인형 못지않게 귀여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안녕하시겠죠?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클로징 멘트를 한 날 낮에 시내에 들렸다가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보고 온 그 경험, 내가 목격한 것, 그것을 그대로 그냥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추위가 시작될 시점이어서 추위 얘기를 했고요. 무슨 주장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뭘 설득하려고 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클로징 멘트가 나가고 나서 곧바로 SNS 같은 데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 우리가 기억하고 돌봐드려야 된다라는 자기들 스스로 깨달은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주장을 안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간파를 하시고 다들 똑같은 그런 관점을 스스로 만들어내 주신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저런 분도 있었습니다. 저 부모라는 강아지 인형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벌써 한 2년 됐나요? KBS 개그 콘서트에 그 귀여운 인형 브라우니를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어떤 분은 아니 SBS 뉴스에서 앵커가 KBS 개그 콘서트에 브라운이라는 인형을 언급하는 거면 저 사람은 정말 대인배다. 경쟁사의 강아지까지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역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친구가 된 거죠. 공감하셨던 거죠. 그래서 거의 처음으로 대성공을 거뒀던 클로징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할 때 자꾸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일부러라도 자꾸 반발하고 싶어하는 반대 의견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그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만 갖고 내가 주장하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갖고 자기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똑같이 한번 사실만 나열하는 그런 클로징의 그 방식을 또 시도해 본 게 지금 보시는 이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유명한 경주 최부잣집은 재산을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며느리는 무명 옷을 입게 했더니 난리통에 거린들이 집을 지켜줬습니다. 오늘 보신 8세 반치광은 세금 낼 돈을 빼돌려서 명품 옷을 사입고 다녔더니 집에 세무공무원이 찾아왔군요.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 사회에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사회의 원칙과 규칙과 법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최부잣집의 가풍과
또 최부잣집의 혜택을 받은 거린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맨날 탈세만 하고 다니는 탈세 반치광은 또 어떤 행동을 했고 그 집에는 누가 찾아왔는지만 단순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SNS로 댓글들이 많이 왔습니다. 통쾌하다, 정말 재밌는 비유다, 이러면서 그분들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들 내주셨습니다. 사실만 나열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공감의 방법,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논문이 재밌을까요? 소설이 재밌을까요? 논문이 재밌다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야지 우리 사회 박사도 나오고 다 그럴 테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볼 때는 논문이 아무래도 소설보다는 재미가 없죠. 그 차이가 뭘까요? 소설에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클로징 멘트에 스토리를 한번 입혀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신데렐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창 스페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유리구두 신은 신데렐라 기분이었겠죠. 하지만 신데렐라에게 자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축제에 환호하던 장애인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게 사회가 유리구두를 들고 다가가야 합니다. 구두의 이름은 관심과 배려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냥 스토리를 안 입히고 제가 클로징 멘트를 한다면 저렇게 했을 겁니다. 평창 스페셜 올림픽에 참가한 장애인 선수들 메달도 따고 같이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이제 폐막이 되고 다 사회 현실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그렇게 편하게 대해주는 사회가 아닙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다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 얘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약간 논문 같죠? 그래서 신데렐라라는 스토리를 입혀서 얘기를 전달을 했더니 훨씬 더 전달력이 높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됐습니다. 스토리의 힘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스토리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여수와 광양 사이에 이순신대교라는 이 다리가 있습니다. 여수는 종합화학단지, 광양은 제철소, 중요한 산업단지들이죠. 그 둘을 잇는 아주 중요한 산업교량입니다. 정부가 이 다리를 짓기 위해서 발주했습니다. 건설사들한테 다 입찰이 시작이 됐는데, 단지 그냥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 기획서를 써서 뭔가 우리가 어떻게 멋있는 다리를 만들겠다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한 그런 입찰이었습니다. 어느 회사가 우리는 어떤 다리를 만들겠다고 프레젠테이션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 가지 입찰의 조건이 뭐냐면은 저기 보이는 높은 탑, 주탑이라고 그러는데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를 미니멈 1500m로 벌리는 게 입찰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유조선이나 화물선 같은 것들이 지나가다 주탑에 부딪힐 확률이 이제 좀 적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1500m에서 1m만 더 늘어나도 비용이 더 들어가게 돼서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한 직원이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주탑과 주탑 간의 거리를 1545m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장이 화가 나서 야, 지금 1m만 늘려도 비싸서 고민인데 45m를 늘리라고?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이 직원 하는 얘기가 지금 저 다리가 지어질 바로 저 푸른 남해바다, 저 남해바다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정말 다 찌그러진 천억선 몇 척과 오합지졸 같은 수병들 몇을 데리고 일본의 거대 함대를 상대로 중가부적의 싸움을 하러 느량 앞바다로 출정하던 바로 그 길목에 있는 바다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저 바다를 지나면서 조국의 원수를 갚겠다고 각오를 했고 말 그대로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노량해전의 대승을 거두고 외적 함대를 괴멸시킨 뒤에 돌아오는 바닷길에 다시는 저 바다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외적의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회의자가 숙연해졌습니다. 사장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은 근데 왜 1545m지? 그랬더니 직원 하는 얘기가 우리가 저 다리를 이순신대교라고 이름 짓고 교량의 그 길이를 주탑의 길이를 1545m로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신 해에 맞춰가지고 하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단지 산업교량으로뿐만이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다리 주변에 이순신 횟집도 생기고 충무공 카페도 생기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545년 이순신 장군 태어난 해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사장이 야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태어난 거 말고 딱 그때 돌아가신 해로 하자. 몇 년이지? 1598년인데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쪽에서 98m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545m로 기획안을 내서 결국 그 회사가 다리의 공사권을 따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에 이순신 장군의 스토리를 입히니까 곧바로 수백억 원의 부가가치가 생긴 거죠. 이런 클로징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YS가 당선되니 거제도에 멸치가 잘 잡혔고 DJ가 당선되니 흑산도에 홍어가 풍년이 됐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포항에 청어가 돌아왔습니다. 다음번 대통령은 뭘 돌아오게 할까요? 생선 대신에 상생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때 제 기억으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당선이 된 뒤 아닌가 기억이 나는데 이번 대통령은 고향이 내륙인데 무슨 생선이 올까 이런 고민을 사람들이 할 것 같아서 생선 대신 상생이라는 말을 한마디 붙였거든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대통령의 그 어떤 그 국정에 대한 방향, 이거를 생선 스토리로 바꾼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감하는 클로징 멘트의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수사권 조정 문제, 검찰과 경찰이 누가 수사권을 갖겠다고 다투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로 시작된 검경 간의 갈등이 해를 넘기고 계절을 지나도 끝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각자 이유는 있겠지만 걱정하는 국민들 눈에는 결국 조직 이기주의 싸움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허구한 날 싸우면은 도둑은 누가 잡습니까? 심각한 클로징입니다, 사실은. 검경의 싸움이라는 게. 그거를 그냥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그래도 사람이 한번 픽 웃을 수 있는 얘기를 집어넣으면 훨씬 더 공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맨 마지막에 저 도둑은 누가 잡습니까? 라는 거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실 좀 조심스럽고요. 이런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에 저렇게 해도 되나 싶었는데 반응이 터졌습니다. 뭐 빵 터졌어요. 도둑은 국민들이 잡을 테니까 검경은 그냥 싸우라고 하세요. 뭐 싸우는 사람들이 도둑 아닙니까?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제 자랑처럼 여러 가지 클로징 멘트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8시 뉴스니까 4년 하면서 했던 수백 가지의 클로징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공감하는 클로징으로 성공했다 생각하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이거 찾아내는 것도 그냥 간신히 골라낼 정도로 그랬는데 그만큼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힘듭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성공하면은 그 대가는 정말 짭짤하죠. 제가 그래서 교보문고 앞에 광화문 그 걸개 그림에 가끔 그 시구 같은 거 올라가잖아요. 정현승 시인의 시 방문객의 시구가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걸 갖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냥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외우다 결국 못 외워가지고 그냥 메모를 해왔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시구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빗대서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공감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